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혼자 사는 노인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유선 전화로 2,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어 생기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데 다음 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표적 방역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 역량을 집중하는 대신 전국적인 거리 두기 없이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이 노령층에게 코로나19 백신의 2차 부스터샷, 즉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4차 접종의 구체적인 연령대는 각국이 결정하되 의료계 종사자와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면역체계 취약자들에겐 나이와 관계없이 4차 접종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BA.5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형 백신이 조만간 출시될 전망입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새로운 백신을 9월 초에서 10월 중순 사이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삼성 세탁기 강화유리 파손 사건과 관련해 YTN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강화유리와 본체 사이의 접착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등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 명대로 유행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속한 진단과 표적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명대라며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정관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초래했던 전국적인 거리 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혼자 사는 노인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유선 전화로 2,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재택치료를 받을 때 가족의 돌봄이 없어 생기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다음 주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방조치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맞춤 돌봄 서비스와 재가 요양 서비스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면 진료도 안내합니다. 정부는 또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추가 점검을 통해 검사와 처방, 대면 진료 등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예측하는 수리 모델링 분석에 대해서 4주가 넘어가는 중장기 예측은 정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너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예측치를 발표함으로써 인해 혼선이 오는 것은 막아달라고 권고하겠다며 수리 모델링도 그냥 참고자료로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수리 모델링을 통한 환자 발생 예측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면서도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4주가 넘어가는 중장기 예측은 그렇게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정이 고갈되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우세종이 된 BA.5에 대응하는 개량형 백신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이 고갈돼 비용을 개인으로 돌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인 아시시 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백신이 몇 주 안에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세종이 된 BA.5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형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The vaccines that are coming in a few short weeks are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virus that's out there.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9월에는 개량형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는 앞선 보도와도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자 조정관은 12살 이상 모든 미국인들이 새로운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접종하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새롭게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ust like the flu vaccine, where people need to get updated once a year, we probably need to continue to get updated with COVID vaccines on an ongoing basis. 공공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유료화할 경우 향후 코로나 대응에서 더 큰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이 노령층은 코로나19 백신의 2차 부스터샷, 즉 4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WHO 자문단은 또 노령층의 구체적인 연령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DPA 통신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WHO 자문단이 의료계 종사자와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4차 접종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5월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4차 접종을 권고했고 독일의 경우 지난달부터 60세 이하에 대해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각국이 코로나 유행 속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야 관광 입국을 허가한 일본은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효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 재개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이 있는지 실증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뒤 여행 안내원이 동선을 통제하는 단체 관광에 한해 해외 관광객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気をつけないといけないのが食事中のおしゃべりをやっぱり楽しいのでね、そういう時にやっぱり心を鬼にして注意をするようにはしています。 해외 단체 관광객들은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약 14만 5천 명 중 관광 목적은 5%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평균 25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눈에 띄게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는 한국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 재개로 경제 활력을 기대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셈입니다. 海外では訪日旅行の予約が順調である旨の報道もあり、訪日旅行再開が地域経済の活性化等につながることに期待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미국 등 주요 7개국뿐 아니라 타이, 베트남도 해외 관광객에게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입국 72시간 전 음성증명서와 앱 등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에 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입국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感染拡大の防止と社会経済活動の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他の G7 諸国並みに円滑な入国が可能となるよう 해외여행의 주류가 된 개인 여행을 일본 정부가 허용해야 입국자가 늘 것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코로나 확산이 걸림돌입니다. 하루 20만 명을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 일본이 해외 관광객에게 문호를 활짝 열 날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강원 양구군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에 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돼지의 매몰 처분, 강원도 전체 농장 이동 제한, 돼지 분뇨 반출 중단,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 방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환경부에는 남쪽으로 확산하고 있는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는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보험사들이 임시로 빌려 사용하는 건데요.
흙범벅이 된 채 유리창에 산산이 부서진 차들엔 수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보닛 위부터 차량 꼭대기까지 진흙더미와 나뭇가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더 심각한데요. 핸들과 기어, 시트까지 토사로 엉망이 돼 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흙탕물이 고여 있고 진흙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하 주차장에 대놓은 차들이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9일부터 보험사의 침수 피해가 접수돼 이곳으로 들어온 차들은 모두 1,100여 대. 흙범벅이 된 침수차를 실은 견인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폐차장을 오갑니다. 오늘 5번째 왔고요. 여기 오늘 한 5대 이동할 예정이죠. 너무 황당하죠. 저기 흙이 너무 많으니까. 폭우로 갑자기 물이 차오른 탓에 물건 챙길 새도 없이 몸만 빠져나왔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폐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찾으러 왔어요. 전원이 안 켜져서 CD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찾을 수 없다 하네요. 전국적으로 지난 8일부터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1,600여 대, 피해액은 1,600억 원이 넘습니다. 수입차들도 3,000대 넘게 잠겼습니다. 아직 지하 주차장에 방치된 침수차들이 남아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차들 중에 일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된 차량들을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까지 정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침수된 차는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피해 이력을 숨긴 일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를 조회해도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파악하는 건 어려운 만큼 중고차를 사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자,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띠를 당긴다든지 또 에어컨 필터나 바닥의 매트, 트렁크 매트를 확인해서 흔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부라도 침수됐던 차량은 운행 전 반드시 점검센터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중부 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에 67억 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되자 지역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충남에 13억 원, 서울 경기에 각 10억 원, 강원에 5억 원, 충북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특별교부세 107억 원이 지자체 응급복구에 쓰이게 됐습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훼손된 도로를 임시 복구하는 등의 응급조처와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됩니다. fuera aquí. Fu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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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era. Fuera. Fu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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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era. Arriba. Un poquito de presión. Vale, Bruño, presión. 보신 것처럼 폭염과 산불로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 유럽의 한쪽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덥고 마른 날씨 때문에 딱딱하게 굳은 땅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박한 배들이 날아갈 듯합니다. 거센 물보라가 항구를 통째로 삼킵니다. 주택가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폭우와 우박, 거기에 시속 224km의 바람까지 몰아칩니다. 나무가 통째로 뽑혀나간 야영장에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Les scènes apocalyptiques qui se sont déroulées ce matin seules témoignent de la violence des éléments qui se sont déchaînés. 반년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프랑스 남부 휴양지 마르세유입니다. 물살의 힘을 이기지 못한 행인이 맥없이 쓰러집니다. 하루 300mm가량 비가 내리자 더는 물을 머금지 못한 산이 흙더미를 쏟아냅니다. 거센 흙탕물에 차와 도로는 물론 집까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큰 것은 덥고 건조한 날씨로 땅이 굳어서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Très temporaire et après on retournera quasiment au niveau de sécheresse qu'on avait avant. Donc c'est juste une petite respiration. 더위가 한풀 꺾일 즈음 갑자기 몰아닥친 물난리로 유럽 곳곳이 또다시 신음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효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중대형견 견주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독일의 셰퍼트와 같은 이 중대형 견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유전병이 있는데요. 이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고관절 탈구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져서 보행이 어렵게 되고 성장도 방해를 받아 다리가 짧아지게 되는 병입니다. 네. 이 병은 이 품종 유지를 위해서 근친 교배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 질환인데 고관절 이형성증을 앓는 개가 자손을 낳으면 이 병이 무조건 물려주게 되는 유전병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돌연변이를 없앤 개를 복제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고관절 이형성증을 가진 18개월이 된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귀에서 피부 세포를 떼내고 돌연변이 유전자를 교정을 한 건데요. 이때 사용된 기술이 4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프라임 에디터 기술입니다. 이 DNA 한 가닥만 잘라내서 원하는 염기 서열을 삽입하는 방식을 이용한 건데요. 이렇게 돌연변이가 교정된 체세포를 세포 핵이 제거된 난자와 결합을 한 뒤 복제 수정란을 만들고 이 복제 수정란을 다시 대리모에 착상시켜서 복제개 2마리 진과 제니가 태어난 겁니다. 이 진과 제니는 모두 18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고관절 탈구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연구진은 중대형 견이 많이 이용이 되는 마약 탐지견이나 구조견, 안내견 등에 개발한 유전병 교정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형 견뿐 아니라 현재는 소형견의 대표적인 유전 망막 질환을 교정하는 복제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으로 반려견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4위는 우주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주 개발에 있어서 사실 미국과 러시아는 아주 오랫동안 우주 개발 경쟁을 이뤄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다른 우주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선 러시아를 살펴보면 앞으로 독자 운영할 새 우주 정거장의 실물 모형을 지난 15일에 공개를 한 건데요. 네. 러시아의 우주 정거장 이름은 로스라고 합니다. 우선 4개의 모듈로 시작해서 최대 6개 모듈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024년 이후부터는 국제 우주 정거장인 ISS 프로젝트에 탈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앞으로 개발할 이 로스 우주 정거장은 우주 비행사 4명이 머물 수 있고 현재 ISS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지구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측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 러시아 국영 매체에 따르면 1단계는 2025년에서 26년, 늦어도 2030년까지는 발사를 할 계획이고요. 2단계, 6개 모듈로 확장할 수 있는 2단계는 2035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을 구체화한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50여 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달 탐사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이 나사가 개발한 대형 로켓 발사체 SLS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오리온 캡슐을 싣고 발사장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미국의 달 복귀 계획이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핵심 로켓이 바로 이 SLS인데요. 이 SLS는 세턴 5호 이후 미국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사실 여러 번의 시험 실패 끝에 이제 드디어 발사 준비에 들어선 겁니다. 네. 10시간에 걸쳐서 발사장으로 이동을 했던 이 SLS는 앞으로 발사 전까지 최종 점검을 마칠 계획인데 한국 시각으로 오는 29일 오후 9시 33분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SLS 로켓에는 오리온 캡슐이라는 원래 유인 캡슐이 실려 있는데 이번에는 유인이 아닌 마네킹을 태우고 무인 비행을 합니다. 약 한 42일 동안 장기 우주 비행을 통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한 연구를 선행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 발사가 SLS 로켓과 오리온 캡슐의 첫 데뷔 무대인 셈인데 로켓의 발사 성공은 물론이고 무인 비행까지 성공을 해야 오는 2024년 아르테미스 2단계인 유인 비행과 25년 최초의 여성 및 유색인종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3단계 미션까지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그 예전에 뭐 달 탐사도 그렇고 미국이나 러시아의 그 우주 경쟁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3위 소식도 알아볼 텐데요. 오미크론 대응 백신 승인 소식이 3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을 했죠. 네. 이 백신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것으로 이가 백신인데요.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형과 지난해 말부터 유행했던 오미크론 변이 BA1의 이 항원이 각각 발현되도록 개발된 mRNA 기반의 백신입니다. 이 모더나가 지난 6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이가 백신으로 만약 4차 접종을 받게 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8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발병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이 BA5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백신의 예방 효과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백신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네. 또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부작용일 텐데 기존 백신처럼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유럽의약품청과 미국 식품의약국도 이 개량형 백신의 승인과 접종을 다음 달 중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달 말 이 개량 백신 도입 일정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죠. 네. 이번 영국의 이 백신 사용 승인으로 코로나19 백신의 2세대 막이 열렸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예방 효과도 기대되지만 사실 그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또 2세대 백신이 개발된 거잖아요. 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새삼 놀랍습니다. 자, 이제 2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올해 여름이 말 그대로 이상한 날씨다라고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날씨입니다. 우선 여름의 초입이었던 6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나타나서 여름의 시작부터 찜통더위가 찾아왔었죠. 예. 이후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 정도의 장마가 끝난 뒤 이제 그럼 예년처럼 다시 또 본격적으로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겠지 이렇게 싶었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기록적인 폭우가 이달 초에 쏟아졌습니다. 이건 이 남쪽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형성된 정체 전선이 내륙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역대급 폭우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이 원래는 장마 전선이 소멸을 하고 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기 때문에 장마디 무더위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예. 이후 가을이 되기 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약화하면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가을 장마가 나타나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올해는 이 가을 장마가 한 달이나 일찍 나타난 걸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가을 장마가 빨리 나타나는 현상은 최근 20년 사이에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 1990년대까지는 이 장마철 이후에 8월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나 강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8월 10일에도 한 번 있었고 8월 하순에도 한 번 있을 정도로 강수 증가 현상이 이제 점차 앞으로 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결국 장마 후의 무더위라는 구분이 아니라 더운 여름 속에 강한 비가 가끔씩 혹은 더 굉장히 자주 이렇게 내리는 현상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 동남아 기후의 특징, 그러니까 우기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 강수 형태가 변하고 있는 만큼 장마를 고집하지 말고 우기라는 개념을 이제는 우리도 도입할 때가 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대비 잘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요즘 뭐 주변에서 확진자가 좀 다시 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좀 꽤 예. 많으실 거예요.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은 사실 끝났지만 6차 재유행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예. 방역 당국 역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16,000여 명으로 216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인구 100만 명당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나라별 환자 규모를 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일본이 뭐 11,000여 명이었고 미국은 한 2,300여 명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수치였죠. 그렇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환자 발생 규모가 아주 크지만 고위험군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100만 명당의 사망자를 살펴보면 이 일본과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0.06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OECD 38개국 가운데 32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증화와 사망이 잘 억제되고 있으니 확진자 숫자 자체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국민의 40%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상황에서도 재감염률이 무려 5%를 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확진자도 3차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코로나19에 2번 감염될 위험을 보니까 2차 접종자는 48%인데 3차 접종자는 74%로 감염 위험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진 뒤 3개월이 지나면 꼭 3차 접종을 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는 이 개량 백신을 국내에도 빠르면 다음 달에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확진자들도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습니다. 네. 또 감염 예방뿐 아니라 중증화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 어르신 같은 고위험군은 꼭 백신을 맞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세탁기의 잇단 폭발 사고와 관련해 YTN 취재진이 전문가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3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폭발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정보기관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둥그런 강화 유리가 덩그러니 다용도실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접착제로 보이는 흰색 물질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최근 강화유리 깨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와 같은 모델입니다. 이곳 말고도 경기 부천시와 경남 김해시에서도 폭발음과 함께 유리가 통째로 떨어졌다는 제보들이 이어졌습니다. 본드 이걸로 이 유리가 지탱이 되냐고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치 보면 그 양면 테이프 붙이고 나면 자국 남은 것처럼? YTN 취재진이 여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폭발한 세탁기의 공통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동일한 모델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생산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깨짐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세탁기 본체와 강화유리 사이에 있던 접착제가 녹아 흘러내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초 강화유리가 세탁기의 진동을 견디지 못하게 아예 잘못 설계됐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삼성전자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일부 모델의 강화유리가 접착 불량 등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무상교체와 함께 사전 점검만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삼성전자의 사고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삼성전자의 사고 관련 통계와 원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내보내서 자료를 오면 이제 검토를 저희가 하고요. 필요하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자체로 검토할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 모델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애플이 지난 17일 자사 일부 제품에 2건의 보안 취약점이 보고됐으며 이것이 적극 악용될 수 있다는 공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아이폰 6S 이상과 아이패드 프로의 모든 모델, 아이패드 에어2 이상, 그리고 아이패드 5세대 이상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삼이나 도라지, 황기 등 약으로 쓰거나 원료가 되는 작물을 약용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용작물은 대부분 더위에 약한 게 흠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고온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 한낮. 한약의 재료로 쓰는 약용작물 천궁이 누렇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주로 하던 대로 봄에 덮어놓은 검은색 필름으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토양의 온도가 49도나 됩니다. 반면 흰색 필름을 덮은 다른 밭의 천궁은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토양의 온도는 19도. 이 필름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공기도 잘 통하고 열 차단 기능도 우수해 수분 증발도 막아줍니다. 고사율이 많고 해서 가을에 수확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온성 필름을 쓰고 나서 고사율이 적어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비닐 필름을 이중으로 설치한 이중구조 하우스도 여름철 고온 피해를 줄여줍니다. 이곳에서 인삼을 재배하는데 기존 해가림 시설보다 약 3도, 일반 비닐하우스보다는 5도 더 온도가 낮습니다. 연구 결과 수확량은 최대 50%나 더 많습니다. 위에 공간을 두면서 공기가 통하게 하고 가운데 통로를 공기창을 뒀어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은 더 많은 작물들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나 원예 작물들도 확대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농작물의 고온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세에 소비 심리 등이 악영향을 받는 가운데 전 세계 경제 하방 위험으로 향후 수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8월호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지난 6월 그린북을 통해 경기 둔화 우려를 밝힌 데 이어서 석 달째 비슷한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가 소비 등을 제약하고 미국 등의 성장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6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국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른 하늘에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이른바 구름씨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상공에서 터뜨려 인공비를 유도하는 겁니다. 60년 만에 닥친 최악의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중국 대륙은 그야말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의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쓰촨성은 엿새 동안 계획 정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업체들은 물론 도요타나 애플 공장 등 해외 기업들까지 생산을 멈췄습니다. 我们企业接到政府通知以后，已经在时间点内停止了生产用电，员工也是全部安排放假，放高温假。 한창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쓰촨부터 안후이까지 양쯔강 유역 6개 성시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117만 헥타르, 제주도 면적의 6배가 넘습니다. 很多地方都持续4.5以上，
那这个两个高温跟干旱叠加，对水稻影响是比较大的。 7월 기준 채소류의 평균 도매 가격은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우리 밥상에 빠짐없이 오르는 이런 채소들의 90%가 중국산입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가 추석 성수품 가격을 매일 확인한 뒤 이상이 있으면 비축 물량을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차관 회의에서 18일부터 추석맞이 농수산물 할인 대전이 시작됐다며 역대 최대인 650억 원 규모 할인 쿠폰 지원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20대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된 비축 물량 추가 방출 등 즉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이언스 인 아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상상과 표현 방식으로 무의식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소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살바도르 달리 하면 사실 그 독특한 외모, 그 수염도 아주 인상적인 그 작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살바도르 달리 하면 그 시계가 녹고 있는 듯한 그 그림을 생각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녹은 시계들이 사막에 널려 있는 작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20세기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작가인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작품입니다. 네.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인데요. 1931년작으로 뉴욕에서의 전시에서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달리는 당시에 초현실주의 그룹이 참여했던 이 전시를 통해서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달리를 상징하는 작품인 건데 기억의 지속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인데요. 이 웬만한 상상력 없이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림인데요. 네. 이 배경에는 언뜻 바다와 해안선 그리고 암벽이 보이고요. 땅에는 수분기가 없어 보이는 사막처럼 보입니다. 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마치 천 조각이 널려 있는 것처럼 시계가 흘러내리는 듯이 걸려 있고요. 그 외에도 두 개의 시계와 주황색 회중 시계가 하나 더 보이는데요. 전부 흘러내리는 것처럼 걸쳐져 있습니다. 이 아지랑이나 신기루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언젠가 꿈에서 본 것 같은 광경이기도 한데요. 특히 회중시계 위에는 개미떼가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개미떼 같은 경우는 부식이나 죽음 같은 의미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고요. 이 살바도르 달리가 개인적으로 개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그럼 무의식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작품의 배경인 바닷가 마을은 달리의 고향인 까탈루냐 지방 해변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개 흘러내리는 시계에서 억눌린 욕망 같은 것이 엿보인다고 해석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계를 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바도르 달리는 까망베르 치즈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바닷가와 사막, 시계와 개미 같은 것들을 한데 모아두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까망베르 치즈에서 저런 시계를 떠올렸다고 하는 것부터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네. 작가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이 살바도르 달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만 했던 그런 소위 고집불통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아도취 그 성향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달리는 7살이 되던 해에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이곳에서 절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와 또 영화 감독인 루이스 부뉴엘인데요. 이들과 큰 영감을 주고받고 이후 달리는 프랑스 파리로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초현실주의 운동에 합류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초현실주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살바도르 달리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네, 파리에서 이제 파블로 피카소와 또 디자이너로 유명한 코코 샤넬, 또 르네 마그리트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과 교류하게 되고요. 네. 또 인간의 무의식에 주목하고 거기에서 영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미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접근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환각 상태로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 정말 꿈속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을 작품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네. 또 달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미치지 않았다. 단지 평범하지 않을 뿐.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최고로 즐겁다. 내가 살바도르 달리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음에. 네, 이런 명언을 남긴 살바도르 달리는 네. 194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회고전을 열게 되고요. 뉴욕에서 영화나 패션 또 광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또 인정받으면서 인지도를 쌓게 됩니다. 네, 정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가인 것 같은데요. 다른 작품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달리의 작품 여러 작품들이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 꼽자면 바로 양갈비를 어깨에 걸친 갈라라는 작품인데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보고 나서 한동안 좀 계속 떠올랐을 정도로 네. 인상이 좀 세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양갈비보다도 지금 갈라의 얼굴이 화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작품의 중앙 하단에 보시면 갈라의 어깨에 양의 생갈비 2개가 올라가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작품에 대해서 달리는 어떤 해석을 내놓았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네. 나는 갈라와 양갈비 둘 다 좋아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설명이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갤러리나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면서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너무도 잘 아는 막대사탕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을 바로 살바도르 달리가 했다는 사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막대사탕 브랜드의 로고를 1969년에 달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 브랜드의 대표와 달리가 친분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커피를 마시면서 달리에게 로고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명 코카콜라 브랜드와 같은 인상적인 로고를 만들고 싶어 했고요. 달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테이블에 있던 냅킨 위에 로고를 스케치해서 건네줍니다. 네, 그렇게 그려진 그 로고 디자인이 지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노란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그려진 바로 그 로고고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린 로고라고는 하지만 직관적이고 또 군더더기 없는 특징 때문에 오늘까지도 로고의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는 동안 굉장히 많이 본 로고인데 이게 또 달리의 작품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달리 작품들을 저희가 쭉 보면 뭐 크게 어렵지도 않고 또 익숙하지도 또 않은 풍경이라서 굉장히 신기하다, 눈길이 계속 간다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보면요. 완전히 처음 보는 광경이라기보다는 네. 현실에 존재하거나 또 존재할 법한 사물들을 생경한 조합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다만 작품 속 풍경 그대로가 실제한다면 좀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조합들이라서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기억의 지속 작품에서도 해안선과 사막 또 시계 같은 것들은 다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평범한 것들이지만 한데 모아놓은 게 또 묘한 거거든요. 우리가 꿈꿀 때도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깨고 보면 아, 비현실적이다 하고 느끼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네. 이 생경한 조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꿈속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을 작품으로 이제 그려나게 된 살바도르 달리. 왜 꿈이나 무의식에 주목하게 됐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이름은 사실 형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살바도르 달리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부모의 사랑도 받으며 자랐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형의 대체물이라는 생각이나 또 형처럼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죽은 형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한 이유도 있다고 보고요. 이런 내면에 자리하는 불안한 심리, 또 무의식 같은 것을 스스로 탐구했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특히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프로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술은 무의식이나 과거의 체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네. 이런 프로이트의 꿈에 대한 이론과 해석에도 크게 주목하면서 자신의 작품 속에도 꿈속에 나올 법한 왜곡된 형태의 사물이나 또 비현실적인 시공간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무의식과 꿈이라고 하면 이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달리가 주목한 프로이트의 꿈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워낙 또 잘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식과 꿈에 대한 이론이 아주 유명하죠. 이 무의식에 대한 발견이 바로 프로이트의 큰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무의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실수나 꿈이나 또 강박행위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의 행동 뒤에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 예를 들면 성적인 충동 같은 것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이트는 실수가 우연이 아니고 무의식과 관련된 심리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또 달리가 주목했던 이 꿈에 대해서는 내면의 욕망이나 억압된 소망, 또 무의식이 왜곡된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 해석도 흥미로운데요. 바로 인간이 두 가지 심리적인 경향 때문인데 하나는 소망 충족으로서의 꿈을 지향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꿈을 스스로 검열하고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표현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달리가 꿈에도 주목을 했지만 그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누군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달리에게는 한평생 사랑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갈라입니다. 이 갈라는 달리를 만나기 전에는 유명한 시인인 폴 엘리아르의 아내였고요. 또 화가 막스 에른스트의 연인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갈라가 바로 달리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고 하고요. 달리는 갈라에 대해서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보다 심지어 돈보다도 갈라를 더 사랑한다면서 자신은 갈라로 인해서 치유받았다고 여기저기서 네. 이야기하고 다녔을 정도로 열렬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달리는 어린 시절부터 또 불안정한 내면과 기행이 잦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는데요. 갈라는 이런 개성이 넘치는 달리를 항상 위로하고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달리는 이런 갈라를 자신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달리가 말하길 자신의 그림 대부분은 갈라의 피로 그렸다고 했을 정도로 예술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괴짜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뭐 천재로 통하는 달리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환상과 또 공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울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진단키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호석 박사팀은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로토닌 분자와 결합하는 물질을 개발하고 전기가 통하는 나노 물질과 부착해 세로토닌이 감지될 때마다 외부로 전기적 신호가 전송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연구를 통해 환자가 스스로 혈당을 측정할 때처럼 혈액을 채취하거나 침을 시료로 해서 우울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키트 형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팬 코팅제 등으로 사용돼 쉽게 분해되지 않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과불화 화합물을 어렵지 않게 분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섭씨 400도에 달하는 뜨거운 온도에서 분해된다고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을 80도에서 120도에 저온해서 일반 용해제를 이용해 분해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과불화 화합물의 산소 원자 부분에 용해제와 시약을 적용하면 온도를 많이 올리지 않고도 산소 원자가 분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성 용매를 사용해 그동안 상용화에 걸림돌이 됐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친환경 공정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가볍고 유연한 데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힙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은 에탄올 용매에 페로브스카이트를 녹여 태양전지 위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전지의 효율이 25%를 넘어 독성을 띠는 다이메틸폼 아마이드 용매로 만든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량의 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유민수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잡음을 섞어 정보 유출을 막는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의 구동 속도를 높여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의 속도와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구간을 찾아내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구글의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을 적용했을 때보다 애플리케이션 속도가 3.6배 빨랐고 엔비디아 기술이 적용된 경우보다도 10배 적은 자원으로도 같은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높아진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협업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맞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에서는 추석 성수품을 20% 최대 2만 원이 할인되고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농축수산물에 3만 원으로 할인 한도가 조금 더 높은데요. 이번 가격 인하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